자, 그러면은 9월 19일, 지난주에 남겨놨었던 그 폼 단원에 대한 나머지 내용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다들 자리에 계시죠? 자, 남은 내용은 7, 8, 9는 그렇게 내용이 세진 않아요. 근데 10번이 좀 강력해요. 그래서 이번 교시에는 7, 8, 9번을 그냥 한꺼번에 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은 인풋 태그에 적용하는 이벤트 중에 커스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잠깐만요. 또 펜 프로그램이 또 어디로 숨었네. 아, 여기 있다. 얘가 좀 안 쓰면은 화면 뒤로 숨더라고요. 포커스라고 하는 걸 함수로서 사용을 하면은 어, 그 요소에 입력 커서를 넣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요 인풋 태그를 객체로 가져와서 점 포커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입력 커서가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왜 로그인 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페이지 열릴 때 자동으로 입력하라고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게 다 이 포커스 함수를 페이지 열리자마자 실행되게끔 강제로 넣어준 거예요. 근데 포커스를 이벤트로서 사용하면 요소의 입력 커서가 들어갔을 때 이때 호출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포커스가 들어가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꿨어요. 입력하고 그다음에 쭉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입력되는 내용의 글자 수를 셉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6글자가 딱 되는 6글자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에 글자 수가 6글자와 같다가 아니에요. 6글자보다 같거나 크다예요. 같거나 큰 순간 입력된 내용을 잘라요. 0번째부터 6번째 전까지. 그럼 6글자죠. 0, 1, 2, 3, 4, 5. 이걸 왜 잘라야 되냐면은 어디에선가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컨트롤 C하고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키보드는 2번밖에 안 누르는데 글자 수는 확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입력받고자 하는 글자 수를 키보드 2번 입력하는 것만에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6글자를 초과하면은 6글자만 남기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요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만 남기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포커스를 강제로 놓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주민번호 입력하고 옆에 자동으로 이렇게 커서 가는 이런 거 절대 어 뭐야 잠시만요. 잘못 들어갔다. 됐어요. 뭐 잘못 건드렸네요. 이런 기능이 절대 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동은 없어요. 자, 인풋 태그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주민1과 주민2. 아이디는 각자 개별적으로 제어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은 얘네를 묶어서 한꺼번에 제어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클래스로 묶어서 쿼리 셀렉터 올 해서 가져옵니다. 요 두 개에 대해서 반복 도는 거죠. 자, 반복 돌아요. V는 인풋 태그 하나예요. V. 이벤트를 두 개씩 붙여요. 코스 이벤트는 입력 커서가 들어갔을 때. 블러 이벤트는 반대예요. 입력 커서가 빠져나왔을 때예요. 코스의 반대. 자,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한테 커런트 타겟한테 포커스가 들어갔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요. 포커스가 빠져나왔다면 블러 이벤트니까 포커스가 빠져나오면 배경 색깔 흰색으로 돌리고 글자 색깔 검은색으로 바꿔요. 얘가 없으면 포커스 들어갔을 때 배경 색깔 파란색으로 해놓고서 빠져나오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빠져나올 때 원상복구도 해줘야 돼요. 이런 되게 세심한 처리들이 대부분 사이트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요 예제처럼 유치하게 배경 색깔 이렇게 확 바꾸질 않고 약간 그 글자 색깔이라든지 테두리라든지 그런 약간의 그 모양만 변경을 주지만 코드상으로 차이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관련 이벤트를 할 때는 우리한테는 그냥 키업이라 그랬죠. 자, 줌인 원에서 쿼리 셀렉터예요. 하나만 하는 거니까 키업 이벤트가 발생하면 2점 커런트 타겟 요 인풋 태그 자체잖아요. 그 녀석의 입력값을 가져와요. 자, 랭스는 밸류를 가져오면 스트링이라 그랬죠. 스트링에 대한 랭스는 글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 글자 수가 6글자 이상이라면 그 밸류를 서브 스트링 0번째부터 6번째 전까지 0, 1, 2, 3, 4, 5 해서 6글자가 되죠. 6글자만 잘라서 밸류로 강제했다. 인풋 태그에. 그러니까 입력값을 강제로 세팅해주고 그 옆에 있는 주민2한테 포커스를 강제로 넘깁니다. 자, 이런 식의 코드도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코드들이에요.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자, 입력 항목을 입력 못하게 이렇게 잠가놨다가 체크를 하면은 입력하게 이렇게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인풋 태그에 입력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는 속성이 리드 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에이블드가 있어요. 리드 온리는 입력은 못해요. 근데 내용은 백엔드로 전송이 가능해요. 디스에이블드는 입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용 전송도 안 돼요. 백엔드한테 내용이 전송되지도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리드 온리가 아니고 디스에이블드를 씁니다. HTML 속성이에요. 아무 HTML 태그나 붙잡고 디스에이블드라고 속성 주면은 입력 못하게 잠겨요. 이 상태인 거죠. 디스에이블드라고 속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 못하게 잠겨요. 그리고 체크를 하면은 저 디스에이블드 속성이 빠져서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스에이블드 들어갔죠? 자, 근데 디스에이블드 속성이 들어갔을 때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바뀌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건 자동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CSS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인풋 태그인데 disabled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요거는 속성을 뜻하는 거죠.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input enable 체크박스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input type text 해서 disable 속성을 기본적으로 놨어요. 지금 이 체크박스는 체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안 된 상태로 화면에 나오죠. 체크가 된 상태 같으면은 여기 체크드라고 줘야 되잖아요. 자, 구현하려는 거는 얘를 체크했을 때 얘가 입력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HTML 속성은 어트리뷰트와 프로퍼티로 나눠져요. 어트리뷰트는 값을 갖는 애들. 자바스크립트에선 set 어트리뷰트나 set get 어트리뷰트 등의 메서드로 제어하고요. src, href, width, height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지 src에 뭔가 이미지 파일 경로 넣어줘야죠. 프로퍼티는 값이 없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각 속성 자체가 객체 멤버 변수 형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true, false의 값을 가져요. 체키드, 리드 온리, 셀렉티드 이런 것들이요. 자, disabled가 true면은 disabled는 그 자체가 비활성이라는 뜻이에요. true일 땐 비활성, false일 때는 활성 상태. 리드 온리는 true일 때는 읽기 전용, false일 때는 읽기 쓰기 겸용. 모든 인풋 태그에 대해서 체키드는 true일 땐 체크돼, false는 체크 안 돼. 셀렉티드는 true일 때 선택돼, false일 때 선택 안 돼. 드롭다운에 대해서 적용하죠. 자, 그럼 요 예제에서 하려는 게 뭐라고요? 인풋 태그를 체크할 때. 그러니까 체키드가 true일 때 얘를 입력할 수 있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인풋 태그의 disabled를 false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체키드 속성을 true일 때 disabled를 false로 줘야 된다는 거니까 값을 뒤집어야 된다는 소리죠. 네, 쉬워요. 샵 input enable 얘가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선택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자기 스스로의 체키드 상태를 뒤집어서 샵 인풋에 disabled로 넣어줘요. 그럼 얘가 체크되면 여기는 false가 들어가겠죠. 얘가 선택이 해제되면 여기는 true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값을 뒤집어서 넣어주면 돼요. 쉽죠? 자, 요 예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어, 파일 찾아보기 버튼을 이렇게 이미지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그림을 이제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하면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제시가 됩니다. 아, 이건 이미지 파일 크구나.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미리 보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CSS를 잠깐 걷어낼게요. 자, div 태그로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라고 영역을 하나 잡아놨고요. 레이블 태그랑 인풋 타입 파일 이렇게 놨어요. 레이블 태그 안에 인풋 태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인풋 태그의 id 속성과 레이블 태그의 포속성을 연결하면은 얘네가 서로 연결된다 그랬죠.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레이블 태그가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감쌀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인풋 태그의 제목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레이블 태그를 클릭하면은 얘가 타입이 텍스트일 때 레이블 태그를 클릭하면 거기로 포커스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어제 설명했습니다. 아, 어제래요. 지난주에. 자, 타입이 파일인 경우는요. 레이블을 클릭하면은 얘가 발동을 해요. 찾아보기 버튼이 나와요. 이렇게. 이 특성을 응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태그 안에 꼭 텍스트만 들어가는 부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업로드 버튼 하나, 이미지 파일 아무거나 하나 다운받았어요. 뭐 제가 파일을 넣어드렸으면 그거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면 업로드 버튼 하나 직접 이미지 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레이블 태그 안에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를 넣었을 뿐이에요. 어쨌건 지금 이 이미지는 레이블 안에 갇혀있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얘가 지금 이거죠? 그때 얘가 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클릭하면 찾아보기 버튼이 나옵니다. 인풋 태그에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주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이 없으면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선택 못 하는데 멀티플을 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선택이 돼요. 파일 10개라고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인풋 태그랑 연동시키는 것까지는 HTML이 됐으니까 자, 샵 파일 인풋 얘죠? 인풋 태그. 얘를 디스플레이 돈. 화면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숨겨버려요. 하지만 레이블은 남아있으니까 얘를 동작시킬 방법은 있는 거죠. 인풋 태그 숨겼지만 레이블을 통해서 파일 찾아보기를 발동시킬 수는 있는 거죠. 네, 간단한 CSS 트릭이고요. 자, 요 CSS는 조금 있다가 자, 여기는 스크립트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는 마음이 편한 코드예요. 자, 요 파일 인풋의 선택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 프리브 컨테이너 얘를 가져와요. 이너 HTML은 여기 안을 뜻하죠. 거기에 내가 빈 문자열을 넣어요.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내용이 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다가 빈 문자열을 넣으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는 거지.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 빈 문자열을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에서 파일스라는 애를 가져와요. 선택된 파일의 파일 리스트예요. 배열은 아닌데 배열 비슷한 애예요. 한번 로그로 찍어볼게요. 첫 번째 로그로. 자, 파일 이렇게 선택하면은 여기 파일 리스트 0, 파일 1, 파일 2, 파일 길이 3 이렇게 해서
선택한 파일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파일 객체예요. 선택한 파일의 정보다. 배열 비슷한 앤데 정작 배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로 변환을 해요. array.from 이 코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반복 때려요. 그럼 요 v는 이 파일스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가 되겠죠. 그걸 일단 로그로 찍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풋 태그의 선택이 바뀌었을 때 요거를 가져와서 이걸 배열로 바꿔요. 그리고 반복을 해요. 그래서 V 하나를 출력했기 때문에 반복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그럼 보면 이제 파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클래스 이름의 파일이에요, 지금. 자, 얘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 파일 하나 갖다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 중에 URL이라는 거 있어요. 얘한테 create object from URL.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경로 값을 가지고 파일이니까 내 컴퓨터상에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로 값을 갖고 URL을 생성합니다. 그럼 내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URL이 되겠죠. div 태그를 만들어요. create element div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priv라는 클래스를 하나 넣어줘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선택한 이미지를 넣어줘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니라 img 태그를 넣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뭐 img 태그를 만들어서 img src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 img 값 이거 요 src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끔 해도 똑같긴 해요. 근데 이미지 파일 src 속성 바꾸는 거는 우리가 HTML 제어할 때 이미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바꾸는 걸로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지금 코딩하라고 하면 div 하나 만들고 이 div의 백그라운드로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가 지정되는 거죠. 그거를 프리브 컨테이너한테 어펜드 차일드로 넣어요. 자,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div 태그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파일을 또 선택하면 기존에 선택된 건 지워버리고 새로 선택한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번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시작해라 라고 지우는 코드를 넣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화면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요소 봅시다. 자, div 태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왜 안 나오느냐? 얘가 지금 div 태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적용되긴 했지만 그냥 내용이 없는 빈 div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이즈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 화면상에는 보이질 않죠. 여기 마우스 올리면은 왼쪽 보세요. 넓이는 556인데 높이는 0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추가하면은 이 추가되는 HTML이 적용받을 CSS를 미리 준비해 줘야 돼요. 해당 요청을 수행하려면 앱이 필요합니다. 시리가 반응하네.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리한테 헬로월드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프로그램 소스로 헬로월드 찍는 거 출력해줘요. 시리는 코딩도 해요. 자, 이미지 업로드의 레이블. 요건 아까 이미지 버튼 관련된 거네요.
여기 이미지 업로드 안에 요 레이블 태그. 얘는 커서 포인터.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은 커서가 모양이 안 바뀌는데 저걸 넣으면은 이제 커서가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손가락 바뀌게끔. 왜냐면 링크가 아니니까 그냥 마우스 올리면 커서 모양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커서 모양을 강제로 바꿔줬고요. 아이고. 자, 여기 요 콘솔 영역에는 그 div 태그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플로팅을 써요. 요즘은 사실 플로팅보다는 플렉스 쓰는 게 더 권장되긴 합니다. 근데 플로팅을 쓰게 되면 플로팅 속성의 특징은요. 한번 쓰고 나면은 마지막에 그걸 닫아줘야 돼요. 클로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로팅을 클로즈하기 위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이제 플로트 쓸 거니까 이 프리브 컨테이너의 애프터는 마침 태그 직전이라 그랬죠. 직전에다가 컨텐트 넣고 그 디스플레이 속성 블록으로 준 다음에 플로트를 오프시키는 처리를 넣습니다. 그럼 요 div 안에서 플로트를 쓰더라도 그 플로트의 영향력이 밖으로 삐져나가진 않겠죠. 플로트는 이런 거 안 해주면 사이트 디자인 다 깨져요. 자, 마지막으로 div인데 프리브. 넓이 가로 100, 세로 100. 마진 10. 자, 이미지를 5개 추가하면 div가 100에 100.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 넣어놨으니까 다 이렇게 배치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치되는데 마진을 상하좌우 전부 10으로 줬으니까 10, 10, 10,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10, 10. 자, 이때 요 div와 div 사이의 거리는 이쪽으로 마진 10, 이쪽으로 마진 10이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10이에요. 마진은 서로 마주보게 작용하면 겹쳐요.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10 이렇게 작용하면 20, 10 이런 식으로 겹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작용하면은 하나밖에 작용이 안 돼. 마치 하나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건 마진의 원래 특성이에요.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이라고 주면 요 사이사이가 다 균일하게 10이 돼요, 간격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주고 포지션 센터 주고 반복 없게. 이렇게 하면은 전부 똑같은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면서 여기 이미지가 배경으로 차겠죠. 굳이 백그라운드로 쓰는 이유가 이미지 사이즈는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고 주면은 높이를 우선적으로 맞추고 넓이는 지가 알아서 잘라주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것처럼 정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속성을 일부러 굳이 쓴 거예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div들이 추가되면서 이미지 미리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응용을 하면 일단 여기에 멀티플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속성이. 이 속성을 빼면은 한 번에 한 장밖에 안 들어 선택을 못 한다 그랬죠. 멀티플을 빼고요. 지금 여기에 IMG 태그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눌렀을 때 선택한 이미지를
이 녀석의 src를 바꾸게 해버리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요거 빼버리고 자, img를 가져왔을 때 이 파일 인풋 체인지 레이블 요거죠? 이미지 업로드 밑에 레이블 이미지 업로드 밑에 img라고 합시다. 셀렉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이미지 업로드 안에 img.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샵 이미지 업로드 안에 img. 빼기 기호 맞나요? 빼기 기호 맞네. 샵이 아니고 점이네요. 자, 이 녀석의 set attribute HTML 속성을 바꾸는 함수죠. src 속성을 가져온 요 img로 바꿔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미지를 지정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크다. 얘가 바뀌겠죠, 이렇게. 이미지 너무 좀 작은 거 없나? 자, 근데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니까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IMT가 계속 사이즈가 바뀝니다. 그렇죠? 이걸 방지하고 싶으면은 요 IMG 태그한테 스타일로 사이즈 잡아주면 되잖아요. IMG의 width 100픽셀, height 100픽셀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되겠죠? 그럼 찌그러지죠? 사이즈가 좀 다른 이미지를 주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위드스 헤이트를 강제로 줄이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백그라운드로 넣은 거라 그랬어요, 아까. 하지만 이미지 태그도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을 쓰면은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와 컨테인처럼 커버 컨테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딱 높이 기준으로 한 다음에 높이를 먼저 맞추고 삐져나가는 가로 영역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안 깨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 마무리. 보더 라디우스 속성 뭔지 다 알죠? 50%면. 보더 라디우스의 원리가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div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보더 라디우스에 지정된 사이즈만큼 만약에 여기 10픽셀이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10픽셀만큼 가요. 여기도 10픽셀만큼 가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잇는 부채꼴을 그려요. 50%면 이 박스에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만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사각형이 하필이면 정사각형이네? 그러면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이미지를 되게 볼품없는 로드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요 이미지를 그럴싸하게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 이미지로 바꿔보시면 선택했을 때 프로필 사진 등록하는 UI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CSS만 조절하면은 지금 요 예제 갖다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요거 제가 시연을 보여드린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세요. 뭐 기본 예제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이미지를 한 개를 쓸 때는 반복 돌리면 되고 한 개를 안 쓸 때는 반복을 안 돌리면 되는데
뭐 굳이 코드를 안 바꾸고 싶다면은 요 멀티플만 넣었다 뺐다 해도 돼요. 이 멀티플을 빼도 한 개밖에 선택이 안 되니까. 자, 7, 8, 9번 해보시면 됩니다. 12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코드 편집기 화면은 흰색 배경으로 좀 고쳤습니다. 여기 그 뭐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인지 몰라도 강의실에서 빔 프로젝트 까만색이 지금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라 거기에 맞춰서 바꿨어요. 자, 인풋 태그로는 그냥 이렇게 그 가볍게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을 좀 꾸몄어요. 이게 글자가 조금 밀리긴 하는데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 레이블 태그하고 그 다음에 div를 하나 놓고 인풋 태그를 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레이블과 div 간에는 이제 플루트, 레프트라고 해서 처리를 했고 각각 이렇게 비율에 맞게 배치하게끔 했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뭐 CSS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우리가 전에 사용했었던 정규 표현식을 위한 REGEX 헬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헬퍼를 처리하기 위해서 익셉션 헬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놨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참조를 시켜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여기에 보내서 검사 결과를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검사가 잘못되면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검사 결과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요 에러를 발생을 시키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트라이하고 캐치라고 하는 문법 사용될 거다라고 그 이전 자료를 조금 들춰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미리 한번 제가 슬쩍 예고를 했었죠. 네, 모쪼록 이 트라이 캐치 부분 한 번씩 그 검토하신 상태이길 바랄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REG 엑셀퍼는요. 그때 만들었던 거 보면은 네, 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이 컨텐트가 문자열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태그에 대한 입력값을 전달한 거죠. 입력값을 전달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요거 작업할 때는 화면 UI를 가져가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력값이다라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대로 사용을 하면은 입력값을 잘못 전달해서 요 예외가 발생하면은 이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알럿으로 표시를 해줘, 알림창으로 보여주고 에러가 난 항목에 입력된 내용 지우고 그리고 포커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 처리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름을 딱 입력하면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뿌리고 확인을 누르면 거기에 포커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커스 넣는 처리를 우리가 매 요소마다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REGX 헬퍼를 개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싱글톤을 만드는 메서드를 제외하고 모든 메서드가 다 바뀝니다. 자, 모든 메서드가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가 다 바뀌어요. 기존에는 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문자열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인풋 태그 자체를 전달할 거예요. 인풋 태그 자체를.
그래서 인풋 태그를 받아서 인풋 태그의 입력값을 이 함수 안에서 뽑아서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 요 필드가 인풋 태그 자체잖아요. 얘를 add request exception한테 생성자 파라미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요 exception helper에서 add request exception 요 클래스가 입력 요소에 대한 그 객체. 일단은 생성자의 파라미터 정의하면서 기본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얘는 굳이 안 줘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아까 regx 헬퍼에서 인풋 태그 자체를 보낸다 그랬죠? 그 인풋 태그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연결을 시키고 이 에러 클래스에 이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 밑에 있어요. 추가를 해놔요. getter를. 자, 그럼 이제 입력값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면은 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에러 메시지와 그리고 입력 인풋 태그 자체가 에러 객체한테 전달이 되면은 이 안에 내장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객체는 캐치문의 2로 빠지죠. 캐치문의 2로 빠지죠. 그리고 이 캐치 블록에서 다시 이 에러 객체가 이거니까 이 필드와 메시지 내용을 이를 통해서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자, 이런 루틴으로 다 첫 번째 파라미터를 바꿉니다. 필드, 주석도 맞추세요. 일단은 입력값 여부 검사하고 컨텐트에 필드.점 밸류 뽑아서 컨텐트로 검사. 그 다음에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의 필드. 필드. 디스.점 밸류의 필드 보내고 입력값 뽑아서 에러 났을 때 컨텐트.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을 때는 이 모든 메서드들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컨텐트였어요. 그래서 컨텐트를 뽑는 이 코드들이 없었는데 얘를 필드라고 바꾸면은 다른 데도 변수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필드.점 밸류라고 따로 뽑아서 기존 변수를 유지하게 코딩해 놓은 거예요. 수정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자, compare to 두 값이 동일한지 검사한다. 여기서 오리진하고 컴페어. 요거는 데이터 타입이 지금 잘못 표기됐네요. 얘네도 HTML 엘리먼트예요. 원본에 대한 입력 요소, 그 다음에 수정본에 대한 입력 요소, 그리고 각 항목에서 입력값 뽑아서 비교. 에러 났을 때는 원본에 대한 인풋 태그만 전달합니다. 두 개의 포커스를 동시에 줄 수는 없으니까요. 체크. 필드에 이제 HTML 태그 받아서 그 필드를 배열로 바꾼 다음에 이제 처리하면 되죠. 체크박스는 이 필드가 배열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얘도 HTML 엘리먼트가 아니고 노드 리스트죠. 검사할 대상, 검사할 그 체크박스에 대한 리스트 컬렉션 객체. 체크박스 쪽.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화하면 항상 배열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배열 같은 애 이름이 노드리스트예요. 걔를 통째로 보내서 배열로 바꿔서 필터, 체크된 것만. 그럼 true. 그러면 선택된 항목만 여기에 배열이 옮겨질 거고 그럼 얘는 결국 선택된 체크박스에 대한 배열이 돼요.
그 길이가 0이면 선택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에러 처리한 거죠. 요 필드가 지금 여러 개, N개가 들어있는데 얘네들한테 전부 포커스를 동시에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0번째 거만 포커스 가져라 라고 해서 0번째 거 전달한 거고요.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네요.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에 대한 첫 번째 주석은 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어요. 뭐 어차피 주석이니까 뭐 굳이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요 변경되는 요 주석 메시지는 단톡방에 따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그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값이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는지 검사. 얘도 첫 번째 필드, 인풋 태그 받아서 값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하고 요거를 무사 통과했다면 정규 표현식 테스트. 이때 정규 표현식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받는 거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인풋 태그니까 인풋 태그의 입력값에 대해서 정규 표현식 검사해서 이 정규 표현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에러. 에러 메시지와 어떤 태그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요 객체에 전달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요 필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정규 표현식만 바꿔주면 되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계속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모든 메서드가 첫 번째 파라미터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주석, 요 칸, 띄어쓰기 칸, 요거 그냥 맞추는 거예요. 들쭉날쭉한 게 보기 안 이뻐서. 네, 이메일 검사,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검사, 그리고 텔레폰, 전화번호 검사. 이거는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 둘 중에 하나 충족하는 이제 동시 검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규 표현식 객체를 만들어 썼습니다. 마지막에 익스포트 하고 있죠. 자,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얘는 ES6 객체입니다. 자, 이거 오늘 잘 완성해 놓으시면 얘를 활용한 게 나중에 뒷부분에 시험 문제에도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그대로 리액트해서 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안 돼 있으면은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페이지 리액트해서 만들 때 진도가 못 나갑니다. 오늘 꼭 완성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HTML에서 사용한다고 보자고요. 자, 입력 태그들이 있고요. 이 폼 태그 있고 폼 태그 안에 요게 한 단위예요. div 태그로 이제 입력 그룹을 만들어 놓고 레이블 태그, 그 다음에 필수 항목이다라고 표시할 거는 여기 별표. 클래스 아이덴티티는 얘 좀 빨간색으로 표시하려고 색깔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차지할 div, 그 div 안에 인풋. 그 레이블과 div를 가로로 매치하기 위해서 일련의 CSS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뭐 CSS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자, 쭉 이렇게 만들어서 ES6 방식으로 타입 모듈, 그 다음에 헬퍼 폴더 밑에 regx helper.js를 regx helper라는 객체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듈에서 익스포트 하는 게 이 클래스잖아요, 지금. 이 클래스가 여기로 임포트 되는 거죠. 임포트 받는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냥 헬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요 이름이 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regx 헬퍼라고 받았으니까 얘를 사용해서 get instance 사용해서 싱글통 객체 만들었고요.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페이지에 강제로 도망가지 못하게 프리벤트 디폴트 건다. 이거 지난주에 그 설명됐죠? 잠깐만, 요 코드를 좀 고쳐야 되네요. 여기 셀렉터만 보는 게 아니라 도큐멘트 커리 셀렉터. 네, 이렇게 보내야 되네. HTML은 조금 이따 다시 배포할게요. 자, 코드 봅시다. 자, 코드가 줄바꿈이 좀 심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한 줄로 바꾸려고 좀 들여쓰기 좀 당길게요. 자, 트라이로 감싸요. 전체적으로 redx helper.value 요 함수죠. 얘한테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는 태그 객체를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파라미터 필드죠.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는 MSG로 보내놨어요. 자, 내용을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일단은 얘는 필드의 밸류니까 입력 내용이에요. 입력 내용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다면 요 if문은 다 건너뛰고 그냥 무사 통과할 거예요. 근데 입력된 내용이 없다면 요 if문 어디에선가 걸립니다. 내용이 undefined거나 내용이 널이거나 형식이 문자열인데 앞뒤 공백 제거했더니 글자 수가 0이면 이게 다 내용이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throw new bad request exception 객체가 throw가 돼요. 자, 그러면 요 new bad request exception 여기에 에러 메시지하고 필드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MSG 에러 메시지가 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인풋 태그 객체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온다고 했죠. 얘는 밑에 있는 이 클래스 객체잖아요. 자, 그래서 생성자에 의해서 이 MSG는 요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 필드는 요 셀렉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 MSG는 상위 클래스한테 보내서 멤버 번수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셀렉터는 상위 클래스에 없는 걸 지금 추가한 거니까 요 안에서 이 셀렉터에다가 할당하게끔 했죠. 그리고 이 셀렉터에 대한 게터도 아까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요 객체잖아요. 자, throw에서 에러를 던지면 이게 HTML로 어디로 가요? 요 객체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 뭐예요? 요거예요. throw라고 했을 때 발생된 요 에러 객체는 캐치의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점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요 MSG 값, 요거요. 요 MSG 값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쿼리 셀렉터를 여기서 했는데 밑에서 또 하네요. 자, 그리고 요 인풋 태그 객체. 요 인풋 태그 객체는 요 루틴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셀렉터라는 멤버 변수에 넣은 거잖아요. 이점 셀렉터. 얘 끌어다 쓰는 거죠. 걔한테 포커스 준 거죠. 결국은 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간 요 객체는 밑에 있는 이점 셀렉터고요. 요 에러 메시지는 이점 메시지로 들어와요.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면 이 코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파이썬이에요. 새 언어가 이런 식으로 에러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 흐름을 놓치면 끝이니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화면 아니라 흘러가는 거를 그려가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니터에 그냥 손가락만 짚는 거 의미 없다고 했었어요. 저는 지금 타블렛으로 지금 화면에 그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환경이 안 되면은 제일 좋은 건 코드 인쇄나 직접 써갖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콩코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콩코딩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네. 아직까지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따라잡을 방법을 뭔가 마련하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늦을지도 몰라요, 이제. 자, 요 예제에서는 요 트라이 캐치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141번째 줄하고 145번째 줄의 코드가 살짝 바뀌었어요. 요 트라이 캐치 블록만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이따 실습할 때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예제는 아이디가 입력이 돼 있는지 여부만 검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 입력해야 한다면 포커스 가고요. 입력을 했다면 넘어가요. 입력 형식 검사 완료라고 떠버리죠. 여기 밑에 알러 처리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뭔가 검사를 더 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정규 표현식 eng num 하면은 아이디는 영어 숫자만 입력 가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하실 조건을 계속 늘려가면 돼요. 그럼 다시 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한글 입력하면은 아이디는 영어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영어랑 숫자 조합을 입력해야죠. 그러면 입력 형식 검사 완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계속 늘려가시면 돼요. 이걸 뭐 일일이 다 늘려서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제는 그냥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 어떤 형식을 검사해야 될까요? 아이디 입력 여부 검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숫자만 가능 그리고 최대 글자 수 초과 여부. 어떤 사이트는 최소 글자 수도 검사하는 데도 있어요. 2번 비밀번호 입력 여부. 저는 이것만 검사하거든요. 근데 요즘 비밀번호 되게 까칠하게 검사하는 데들 있죠. 대문자 꼭 들어가야 되고 영어 숫자 혼합돼야 되고 특수문자도 꼭 들어가야 되고 연락처랑 비슷한 유형 안 되고 아이디랑 비슷한 단어 안 되고 막 그런 까칠하게 하는 애들 있죠. 전 그거 되게 귀찮아서 저는 그렇게까지 검사 안 해요. 세 번째는 비밀번호 입력 확인. 얘도 입력 여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 이메일은요. 입력 여부. 이메일 형식 검사. 5. 연락처는 입력 여부. 그 다음에 형식 검사. 6. 성별. 라디오 버튼이긴 하지만 선택 여부 검사해야 되고요. 7. 수강 과목. 선택 여부 검사해야 되고 여기서는 최대 뭐 4개, 4개까지만 선택 가능. 최소 2개 이상 선택해야 함.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뭐 새로운 거 없죠? 평상시에 많이 보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쵸? 그러면 요 항목 하나하나가 여기서 요거 한 줄씩이에요. 지금 이것도 되게 유하게 조건을 잡은 건데 되게 까칠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규칙은 얼마든지 검사 조건은 들어갈 수 있겠죠. 대부분 화면에 배치되는 인풋 태그 하나당 검사 조건은 보통 2개에서 많으면 5개, 6개까지 가요. 인풋 태그 하나 넣을 때마다 아까 그 예외 처리 그 루프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만들어가기 싫어하는 페이지가 회원가입 페이지예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처리 루틴이 다 도는데 코딩하려고 그러면 진짜 깝깝해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 페이지 작업할 때 보통 일정을 한 3일, 4일 잡아요. 3일, 4일 동안 계속 코딩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하고 되게 민지적거리면서 코딩을 해요. 회원가입 페이지. 자, 요 검색 조건 제가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자, 폴더 형 공부 그리고 프로젝트 입력권 입력값 검사. 자,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저 검색 조건을 예제의 요 HTML 요 트라이 안에 내용 추가하셔서 네, 오늘 연습 문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미 프로젝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유저 입장에선 이거는 기본 축에도 못 껴요. 여러분들이 이용자라고 생각하고 이 페이지를 바라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대단히 혁신적인 기능인지 아니면 아무나 다 하고 있는 기능인지. 모든 개발자들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우리는 특별한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 익히는 거지. 자, 오전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2시 반에 중간 신호할 때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